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다니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한다고 하겠지만 주부로 지내던 시절은 저에게 암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든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쥐구멍처럼 어둡고 외로웠던 제 인생에 드디어 한 줄기 볕이 내려왔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평생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야 할 팔자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죽음으로 보육원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저 여자 인생 시작부터 고난이었구나 싶으시죠? 참고로 말하자면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 고민할 때 저는 먹고 살 걱정을 했어요.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했는데 이제 막 미성년자 딱지를 뗀 제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는 첫 직장에서 일하다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까지 만날 수 있었죠. 제 사연이 딱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제 인생은 결혼 후부터 끝을 알 수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됐죠. 처음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첫인상도 서글서글하고 매너까지 좋았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결혼은 두 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고아였던 저한테 가족이랄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댁에서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인연이 아니겠지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시댁에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저를 정말 딸처럼 맞이해주는 시부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부는 유독 저를 살뜰히 챙겨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여기 고기도 좀 먹어봐요. 계속해서 제 앞에 반찬을 이것저것 끌어다 주시면서 시부는 저를 살폈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었죠. 그런데 식사를 끝내고 시부가 저를 보면서 담담한 목소리로 과거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시부의 이야기를 듣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시부는 저를 보면서 슬픈 얼굴로 말했죠. 나도 부모 없이 자라서 영미 씨 걱정 다 잘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서 부모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어서 그 심정 잘 알고 말고. 아버님, 정말 잘 살아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긴 왜 없어. 힘든 현실 극복하고 이렇게 잘 큰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오히려 평범하게 큰 사람보다 영미 씨가 더 생활력이 강할걸?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 좋게 좋게 생각해. 그래야 좋은 일이 찾아오지. 시부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저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면서 절 다독여줬어요. 그때 시부와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를 위로하면서 반겨주는 시부와 달리 시모는 까탈스럽기만 했어요. 남편이 워낙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터라 시모는 반대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건 확실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자주 시댁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면서 노력했죠.
그러자 시모는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나였으면 진작에 떨어져 나갔을 텐데 넉살 한번 좋네. 앞으로도 그렇게 넉살 좋게 살아.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딨겠어? 아들이 곧 죽어도 너랑 살겠다는데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래도 성격 하나 좋아서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결국 시모는 눈에 가시 같던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죠. 그리고 저는 시부모의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과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자주 시댁을 왕래하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했답니다. 원래 한국 사람은 밥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 당시 시부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시모는 시장에서 전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종종 도시락을 싸서 시부를 찾아가 같이 대화를 하며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시부는 제가 도시락을 들고 가면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 딸한테도 못 받아본 도시락을 며느리한테 다 받아보네. 우리 딸이 며느리 반만 닮았어도 내가 입만 열면 딸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아유. 시부는 종종 아가씨 얘기를 제게 털어놓으면서 한탄 섞인 말을 했었죠. 아가씨가 시모보다 2배는 더 까다로운 성격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시부가 저런 한탄을 며느리한테까지 했겠습니까? 게다가 시모도 서글서글한 성격은 아니라 시부는 집만 가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시부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싶어서 시간이 나면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한 번은 시댁에 온 저를 보고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새언니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왜 맨날 도시락 들고 우리 아빠 찾아가서 날 곤란하게 만들어요? 내가 곤란하게 만들다뇨. 저는 그냥 아버님이 식사 잘 못 챙기실까 봐 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날 곤란하게 만든다고요. 딸도 안 하는 걸 며느리가 하니까 아빠가 요즘 나랑 새언니를 비교하잖아요. 솔직히 나 정도 되는 애가 새언니 같은 사람이랑 같은 선에서 비교당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가씨는 시부가 자기를 저랑 비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화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가씨는 백수라서 저보다 시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쉬는 날 시부를 챙기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아가씨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되는 게 싫으면 아가씨가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솔직히 30에 일도 안 하고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 살면 감사해서라도 한 번은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아 주제에 나 가르쳐요? 가족 간의 정을 뭘 안다고 날 가르쳐요? 새언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 우리 아빠 딸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 몰라요? 하긴 가족이 있어 봤어야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알죠? 제가 한마디 하자 아가씨는 뜬금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아 주제라면서 저를 무시하는데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때 남편이 아가씨가 냅다 큰 소리를 치는 걸 듣고 얼른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아가씨한테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답니다.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새언니가 뭐 틀린 말 했어? 밖에 나가서 너랑 동갑인 애들 어떻게 사는지 좀 봐봐. 30에 백수면 일자리 구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용돈만 받아 쓰고 있잖아. 내가 당장 아버지한테 네 용돈부터 끊으라고 할 거야. 왜 오빠가 내 용돈 가지고 난리야. 아빠가 준다는데 오빠가 왜 막냐고. 너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봐. 그래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으로 네 용돈 주는지 알지? 빨리 새언니한테 사과해. 남편은 아가씨를 보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죽어도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시부의 등장에 겨우 사과를 했답니다. 시부는 아나 모인으로 화를 내는 아가씨를 보면서 정신 차릴 때까지 용돈 안 주겠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다가 시모가 이 상황을 전부 듣고는 아가씨를 쏘아보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시모는 아가씨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너 그 성질머리 못 고쳐? 어디로 오빠한테 큰 소리야? 오빠 말 틀린 거 하나 없구만. 너 한 번만 더 오빠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기만 해봐. 어디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커? 저는 시모가 아가씨를 나무라는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아들 이겨먹겠다고 바락바락 대드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놀며 겨자 먹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만 했죠. 신혼초는 남편도 시부도 든든한 제 편을 들어줘서 정말 걱정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 후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시부가 새벽에 출근하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시부의 사망 소식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 빈소가 차려졌고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를 잃은 딸처럼 울었답니다. 손자 본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얼굴도 못 보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름 아버님이 지어주신다면서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임산부가 땅을 치고 오열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걱정됐는지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줬습니다. 시부는 제 임신 소식에 가장 기뻐하면서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시부의 죽음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한참을 울다 멍하게 앉아있는 저한테 낯선 중년의 남자가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네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며느리 준다고 어제 사뒀던 거예요. 성별이 아들이라면서요. 손자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자랑했나 몰라요. 뱃속에 아이 가졌을 때 걸음마 신발을 사둬야 건강한 아이 태어난다고 샀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갔네요. 저는 시부와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건네준 작은 종이 가방을 열어보고 또다시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 종이 가방 안에는 작은 걸음마 신발이 들어있었거든요. 시부가 미리 신발을 사두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미신이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한테 주려고 미리 사두셨던 거였죠. 그리고 신발 안쪽에는 지훈이라는 쪽지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아이 성별이 나오자마자 신발의 이름까지 알아볼 정도로 좋아하셨는데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 같은 품을 내어주신 분이라 더 제 슬픔이 깊기만 했습니다. 그 후 시댁 식구들과 슬픔을 나누며 시부 장례가 끝났고 한동안 식구들은 먼저 떠난 시부를 그리워하며 지냈죠. 그러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잠시나마 시댁에 웃음꽃이 돌았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시모는 손자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모는 먼저 떠난 시부가 이름까지 지어준 아들 지훈이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가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알아보는데 시모는 저한테 미쳤냐면서 화를 내더니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너는 뉴스도 안 보고 살아? 어린이집을 뭘 믿고 거기다 애를 맡겨? 어머님, 그래도 저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애를 누가 봐요? 어머님도 가게 때문에 매일 시장에 나가시잖아요. 절대 안 돼. 내 손자 어린이집에 못 보내. 너 회사 그만둬.
애들은 엄마 손에 커야 하는 거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나는 두 애들 5살까지 내 손으로 키우다가 유치원 보냈어. 너도 지훈이 어디 맡길 생각 말고 직접 키워. 시모는 아들을 제가 직접 키우라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세상 흉흉하다지만 요즘 어린이집에 아이 안 맡기면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외롭게 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제 손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일을 그만둘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생각을 잘 몰라서 말 못했는데 나도 엄마 말에 동의해.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불안해. 아버지 갑자기 저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거 보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도 부모님 사랑 모르고 커서 내 아이는 정말 사랑 듬뿍 주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이. 근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쩌게? 우리 이 집 팔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당신도 엄마한테 육아도 배우고 생활비도 줄이고 좋잖아. 아버지 떠나시고 엄마 수면제 드시는 거 알잖아. 그리고 당신도 임신했을 때 생산직 일 힘들어서 그만두고 아이 키우고 싶다고 했었잖아.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영업직이라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도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돈 걱정만 하지 말고 아이 생각도 하자.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지훈이를 제 손으로 좀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집을 처분하지는 않고 우선 단 몇 년만 시댁으로 가서 살아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살던 집은 전세로 놓고 시댁으로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살림이나 육아가 서툴러서 이번에 시모한테 제대로 배워야겠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아가씨도 결혼해서 시모 혼자 살고 있던 집이라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 저, 지훈이까지 같이 살게 됐죠. 시모와 살림을 합치고 나니까 시모가 지훈이한테 하던 집착도 줄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시모는 지훈이를 봐주느라 피곤해서 수면제 없이도 잠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또다시 제 인생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출시되면서 남편이 영업을 뛰느라 바빠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살림을 가르쳐 준다는 명분으로 저를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설거지한 물컵을 공중에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너는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내가 컵 닦고 나면 마른 행주로 물기 닦으라고 했지? 이거 다 물자국 친 거 좀 봐. 아까 지훈이 밥 챙기느라 제가 깜빡했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잘 닦아둘게요. 야, 지금 당장 제대로 못 닦아놔? 저녁에 네 남편 오면 이딴 물컵에 물 마시게 할 거야? 당장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다시 해놔. 시모는 괜한 트집을 잡더니 남편한테 이런 물컵을 쓰게 할 거냐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지훈이랑 씨름하느라 시모랑 말싸움할 기운도 없어서 제대로 닦아서 엎어놨어요. 그런데 한참 뒤 시모는 컵을 제 앞에 탁 내려놓더니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시모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 내 말이 우스워? 물컵에 물기만 닦으면 다야? 먼지가 있잖아. 먼지 내려앉는 건 왜 신경 안 써? 어머님, 집안이 무슨 무균실도 아니고 먼지 날아다닐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 지금 밟고 있는 방바닥도 먼지 한가득이에요. 뭐야?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거냐? 내가 너보다 살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애 키운다는 엄마가 위생 개념이 그렇게 없어서 어쩔 거야.
너 애를 먼지 구덩이에서 키울 거야? 그럼 어머님이 공기청정기 사주세요. 전 이 정도 먼지는 애들 면역력 위해서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못 참는 사람이 공기청정기 사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는 뚱한 얼굴로 돌아서더니 문을 거칠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애들 키우는 집이라지만 얼마나 더 깨끗한 집에서 치워야 됩니까? 잘 씻기고 잘 먹이고 옷도 잘 갈아입히면 깔끔하게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죠. 점점 심오와 사사로운 것들로 부딪히고 있을 무렵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늦더라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자상한 남편이었죠. 그래서 둘째를 가졌을 때도 항상 먼 출장을 다녀오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포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집간 아가씨가 난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때 아가씨는 시댁으로 달려와서 거실에 있는 물건을 냅다 때려 부수면서 화를 내며 소리쳤죠. 내가 임신했어야 되는데 다 새언니 때문이야. 엄마가 꾼 태몽 내 거였다고. 시모가 태몽을 꿨다고 했을 때 아가씨는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기뻐했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자 화가 났던 거예요. 이러다 살림살이 남아나지 않겠다 싶어서 아가씨를 말렸죠. 그런데 아가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양손으로 쥐어잡고 흔드는 겁니다. 시모는 뭐가 웃긴지 보고만 있고 아가씨를 뜯어낸 건 마침 퇴근하고 온 남편이었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상황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난 목소리로 아가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다시 너 안 볼 거야. 남편의 말에 아가씨는 한참을 서럽게 울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는 나 몰래 약 먹냐? 무슨 애가 그렇게 순풍순풍 잘도 생겨? 너 당분간 내 딸 눈에 띄지 마. 이게 지금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 그때 첫째 임신 당시 축하해 주던 시부 생각이 나 서러워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잘 달래줬어요.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계속된 아가씨와 시모의 마찰에 남편도 지쳐갔죠. 하지만 아가씨는 지칠 줄 모르고 임신한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진료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아가씨와 시모가 집에 있다가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들으라는 듯 수근거리면서 말했어요. 특히 아가씨는 시모 옆에서 저를 노려보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창 오빠 바쁠 때 어떻게 애가 생긴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때 오빠 매일 바빴잖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발에 땀나게 뛰면서 돈 벌기 바쁜 사람이라 어떻게 애를 만들어?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 그때 네 오빠 너무 바빠서 내가 일하는 가게도 못 왔었어. 내가 전구 좀 갈아달라니까 바쁘다고 못 왔다니까. 거봐, 이상하다니까. 저 애 분명 우리 오빠애 아닐 거야. 난 그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는데 새언니 저렇게 금방 생기는 게 말이 되냐고. 어디서 어린 남자랑 붙어먹은 거 아니야? 저는 아가씨와 시모가 떠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하면 참던 저도 저 순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보고 소리치며 말했죠. 아가씨,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말하면 속이 시원해요? 뭐 찔려요? 왜 이렇게 발끈을 해요? 진짜 어디 남자라도 숨겼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왜 화를 내요, 수상하게. 뭐라고요? 심보가 그 모양이라 애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같이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런 인성으로 애 낳는다고 애는 잘 크겠어? 너무 화가 난 제가
아가씨를 보면서 화를 내자 시모는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네 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일해서 근본 없이 자란 것들 받아주는 게 아닌데. 아유, 저보다 아가씨가 더 근본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최소한 남이 가진 거 질투하면서 욕은 안 하고 살아요. 아니, 이게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말이 없네. 결국 저는 시모한테 분가를 하겠다고 말했죠. 시모는 어디 나가보라면서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한테 분가를 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는 거예요. 또야? 또 싸웠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싸움을 키워? 당신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내 여동생 애 안 생겨서 잔뜩 삐져있는 애를 왜 자꾸 자극하냐고. 나 같으면 싸우는 거 지겨워서 안 거들겠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아가씨가 먼저 그런 거라고. 됐어. 지금 시시비비 가리자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살던 집으로 이사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둘째 못 키워. 그 집 전세 계약 얼마 전에 갱신했어. 자꾸 어딜 가자는 거야? 당신 주식 투자해서 번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다른 집 전세라도 가자고. 아,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징징거리지 좀 마. 진짜 꼭 알아봐. 나 이렇게 더 살다가는 애들 데리고 도망가는 수가 있어. 남편은 그때부터 변해가기 시작했죠. 점점 제 탓을 하면서 변해가는 남편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집을 알아본다는 남편은 제가 둘째를 낳을 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답답한 목소리로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돈 벌어와.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나 접대하러 다니느라 피곤해서 여기 원형 탈모까지 오게 생겼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뭐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나는 거의 도간에 든 쥐처럼 생활하고 있어. 당신 시간 없으면 돈이라도 내놔. 내가 알아보러 다닐 테니까. 내가 번 돈인데 왜 당신이 알아보겠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좀. 그렇게 기다리라던 남편은 또 강간무소식이었고 시댁에서 어린 딸을 달래는 저를 보면서 시모는 소리치며 말했죠. 야, 애 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저 울음소리 때문에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그렇게 소리칠 때마다 저도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시모한테 소리를 지르며 대드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죠. 정말 제 아이들한테만큼은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지만 이런 가족은 없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업사원 이혼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해? 내 일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줄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더 참아? 이대로는 하루도 못 살아. 당신은 당신 일에 나는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왜 그래? 내가 집 알아봤어. 다 알아보고 있었어. 다음 주에 이사 나가자.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남편은 주변 평판이 무서워서 이사를 준비하더군요. 진짜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남편과 저는 시모로부터 분가를 했고 이제 정말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엄마 잔소리 피해서 노는 어린애처럼 핸드폰도 늘 숨겨두기까지 했죠. 그때가 큰아들이 5살, 둘째가 3살일 때였어요. 매일같이 일 핑계로 외박을 일삼던 남편은 그쯤 되니까 정말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면 주변이 시끄럽고
여자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화를 내면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셔? 이게 다 일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우리 엄마랑 좀 잘 지냈으면 어디 덧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었겠냐고. 술이나 깨고 말해. 억지로 마신다는 사람이 술을 그렇게 마셔? 술 냄새 풍기고 들어올 거면 아예 들어오지도 마. 저는 남편 전화를 끊어버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애들한테 술 냄새 풍기면서 비틀거리고 들어오는 남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그랬더니 새벽에 문을 열라고 현관문에 발길질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안 열어주고 버티려다가 옆집 항이에 문을 열어줬네요. 문이 열리자 남편은 거실에 쓰러지듯 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가까이 가자 여자 향수 냄새에다가 소매에는 여자 립스틱 자국까지 정말 가관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그날 입었던 남편 와이셔츠 사진을 찍어두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이혼 생각이 있어서 하나씩 제가 유리할 만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러다 드디어 아가씨가 시험관 시술에 성공해서 결혼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종부리듯 부리기 시작했고요. 한 번은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니 뜬금없이 아가씨가 김장김치를 먹고 싶어 한다면서 김치를 하자는 겁니다. 이미 재료까지 다 사둬서 결국 시모와 같이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오더니 거실에 팔짱을 꼬고 앉아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언니, 머리 좀 묶고 와요. 더러워 죽겠네. 그러다 머리카락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자 시모는 임산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면서 얼른 머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저는 마침 불편했던 머리를 묶고 다시 김장을 시작했죠. 근데 아가씨가 시모를 거실로 부르며 신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홈쇼핑 좀 봐. 이거 사서 우리 둘이 나눠 쓸까? 어디 보자. 시모는 주방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거실로 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혼자 배추 속을 채우다 시모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해서 빨리 치워요. 얼마 안 남았으면 혼자 좀 해봐. 뭘 또 사람을 부르고 그래? 둘이 해야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른 같이 해요, 어머님. 기다려봐 좀. 지금 중요한 거 사고 있잖아. 자꾸 시모는 잠깐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오지를 않았어요. 결국 배추 속을 혼자 다 넣은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김치통에 담는 거 혼자 하세요. 저는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야, 저걸 나 혼자 어떻게 해? 뒷정리까지 하고 가. 됐어요. 우리 집 식구들 먹을 거 챙겼으니까 저는 갈게요. 둘이서 뒷정리하세요. 저는 끝까지 뒷정리를 하고 가라는 시모 말에 아랑곳도 안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글쎄 남편 놈이 웬일로 일찍 왔나 했더니 오자마자 제 뺨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손목도 약한데 김장을 담그다 집에 와버리는 게 말이 되냐? 너 며느리 아니야? 내가 며느리지 노예야? 김장 거의 나 혼자 다 했어. 힘들어도 내가 더 힘들다고. 근데 지금 왜 나를 쳐? 여보, 다 각오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당신 같은 고아 조금만 예뻐해주면 충성을 다한다며?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는 그럴 맛도 사라졌냐? 내가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년이랑 결혼한 건 평생 우리 집에 충성하고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납작 엎드려 살라고 한 거라고. 난 뭐 너랑 더 살고 싶은 줄 알아? 다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애들이 너 같은 취급 당하면서 살까봐 참는 거라고.
그때 남편 말을 듣고 제 인생이 전부 다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화가 나서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 쳤냐면서 화를 내더니 욕설을 퍼붓다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6년 만에 몸무게가 55kg에서 43kg까지 빠질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의 말은 제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세상을 등지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시댁 식구들이 죄책감이라도 갖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 위험한 생각을 막아준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어요. 자다 깬 지훈이는 눈을 비비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엄마, 어디가? 지훈이 깼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잠깐.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애기 미안하다. 그때 저를 붙잡는 지훈이 목소리가 꼭 시부가 저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저는 오열했죠. 엄마라고 저만 바라보고 믿는 아이들을 보자 저는 정신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해. 제발 이혼하고 따로 살자. 직업도 없는 애가 어떻게 살게? 왜? 나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한 돈으로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야, 꿈도 꾸지 마. 내가 피같이 모은 돈이 얼만데 너랑 쉽게 이혼할 것 같아?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네가 인간이야? 이 나쁜 놈아.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이제 알았어? 난 이혼 못하니까 알아서 잘해봐. 남편은 그동안 투자로 모은 자산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 재산 분할 못 해준다고 아이 집까지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 밑바닥이 이런 거였구나 알고 나니까 꼭 이혼해야겠다는 다짐만 커졌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남편은 2달 동안이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전화기도 아예 꺼버리고 증발하듯 사라진 거예요. 시댁에 갔으면 분명 시모가 욕하면서 제게 전화했을 게 뻔했는데 시댁에 간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소식이 들려온 건 뜻밖의 기관에서 들려왔어요. 바로 경찰서에서 남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경찰은 병원으로 오라면서 저를 재촉했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보니 그곳에 누워있는 건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벙찐 표정으로 서 있던 저를 보면서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분 맞으시죠? 운전하고 가시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고가 나셨어요. 그렇게 죽도록 싸우던 남편인데 이렇게 주검이 된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였던 사람이었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죠. 결국 죽어도 재산 한 푼도 못 준다고 버티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떠나는 바람에 장례가 끝난 뒤 남편이 남긴 재산 7, 8억 정도가 저한테 오게 됐던 거예요. 정신없던 저는 남편 재산이 그만큼이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재산에 관해서 남편은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죽일 듯이 나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은 재산으로 아이들 먹이고 입힐 수 있게 됐으니 애들한테 아빠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남편한테 8억여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모 아가씨는 남편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전에 이혼으로 자주 다퉜어도 법적 혼인관계는 저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시모는 허구한 날 저를 쫓아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너 내 아들 돈 안 내나? 너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내 아들이라고. 어차피 너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아파트로 찾아와서 현관문을 발길질하면서 시모는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저는 문도 안 열고 인터폰을 켜서 시모한테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죠.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은 어머님 아들이에요. 억울하면 저 세상 간 아들한테 이혼하고 가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리니까 시모는 더 약이 올라서 악을 쓰면서 문 앞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시모를 끌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아파트 입구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 줄 아십니까? 아가씨랑 둘이 피켓까지 만들어 와서 저를 재산 뺏어간 못된 여자라며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대낮만 되면 와서 난동을 부리는 모녀 때문에 경찰을 안 불렀던 날이 없었죠. 결국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시모랑 아가씨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미리 아이들과 이사갈 집을 알아봤고 거기로 티가 안 나게 미리 짐을 조금씩 옮겼답니다. 매번 대낮에 오니까 저는 밤만 되면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쥐새끼처럼 짐을 옮겼어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모든 짐을 옮긴 후 급매로 내놓은 집이 나가자마자 아이들과 떠날 준비를 시작했죠. 제가 아이들과 떠나는 날 낮에는 시모가 확성기까지 들고 찾아와 이렇게 떠들기까지 했다니까요. 집값을 떨어뜨리는 무개념 며느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동네 수준 떨어뜨리는 고아 출신 무개념 며느리한테서 억울하게 먼저 떠난 제 아들 재산을 지켜주세요. 그러자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한 이웃 주민이 시모를 보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며느리길래 며칠째 와서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뭘 했길래 이러세요? 시애미가 김장하고 뒷정리 좀 하랬다고 고무장갑을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김장을 둘이 했는데 며느리가 뒷정리는 못하겠대요? 아니, 김장은 거의 며느리 혼자 했는데 뒷정리는 하기 싫다고 도망갔다니까요. 뭐요? 김장을 며느리 혼자 해요? 아무리 적게 해도 손 많이 가는 걸 왜 며느리 혼자 시켜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하는 위아래 없는 며느리였어요. 참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아줌마도 참 대단하시네. 누군지 몰라도 그 집 며느리 고생 꽤나 했겠어요. 시끄러우니까 다 치워요 좀. 시모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관심을 가져준 이웃 주민들이 묻는 말에 전부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그러자 같이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면서 며느리가 진작 도망 안 간 게 보살 아니냐고 말했죠. 그랬더니 시모는 사람들이 왜 저런 반응인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시모는 평생 정신 못 차리겠다 싶더군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질긴 악연을 그제야 끊어버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동네를 떠났다는 걸 뒤늦게 알고 전화를 수도 없이 해왔어요. 제가 끝까지 안 받으니까 문자 하나가 딱 왔는데 정말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죠.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내버릴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그 망신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린 시모의 협박 문자였답니다. 저는 그래서 답장 하나 보내놓고 차단해버렸어요. 당신이 며느리 무시하고 노예 취급한 죄야.
스토커로 신고해서 콩밥 먹이기 전에 쥐 죽은 듯이 사세요. 이후로 또 한 번 전화 문자가 온다면 이렇게 말로 안 끝나요.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걸어서 아주 빈털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각오해요. 그러자 시모는 겁을 먹은 건지 더 이상 문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 번호를 차단하고 가끔 확인하는데 제가 소송으로 응징한다니까 겁을 먹고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더니 겁은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우 평화를 되찾고 아이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이제야 제 인생에 가장 사람답게 사는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죠. 벌써 큰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남편이 떠난 지도 참 오래됐네요. 남편이 떠나기 전 가정에 소홀했던 탓인지 아이들은 아빠를 잘 찾지도 않는답니다. 안타깝지만 아이들만 괜찮다면 저도 이제 다 괜찮아요. 제 오랜 꿈 중 하나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에 간 사이에 집안을 싹 치워놓고 저녁으로 찌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일이죠. 남들에게는 간단해 보이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저는 이제야 누리고 있습니다. 참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는 저도 다정하고 든든한 두 아이 엄마로 살고 있어요. 얼마 전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한테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모는 결국 하던 가게까지 접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술 마시고 손님들도 모자라 주변 상인들과도 싸움이 나서 쫓기듯이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는 아이 낳고 시모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 있죠? 옛날 시부한테 하던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도 얼마 못 가 아가씨는 아이 데리고 별거 한다는 소식까지 들리더군요.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아마 이 사연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보육원에서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분이 있겠죠? 제가 별일 다 겪어보니까 부모 없다고 기죽을 거 하나 없더라고요. 그냥 스스로를 믿고 세상에 한번 부딪혀보며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사별한 사이가 됐지만 이혼도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